연 5%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 5%, 6% 수익을 준다고 하는 게. 근데 여기는 연 8%를 준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은행과 증권사가 이제 앞다투어 팔기 시작하면서 펀드 자금이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폰지 사기처럼 어느 순간 이제 들어온 돈 가지고 못 내주는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그러면서 팡 터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금융 관련된 사건들을 담당하시는 아주 대표 변호사님이시기에 오늘 이제 금융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요즘 시대에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 금융으로 사기를 당하면 사실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 온 가족이 살인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우리가 안 당해야 되겠어. 오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전에 오늘 촬영 전에 질문지는 없지만 궁금한 게, 이런 금융 사기 콘텐츠를 다루시는 변호사님께서는 투자를 어떻게 하실까? 뭐 어떤 종목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뭐 미국 주식을 하는지 한국 주식을 하는지 코스피 코스닥 뭐 금 뭐 많잖아요. 제가 이 사기를 안 당하는 법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것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어떤 게 잘 오를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어에 강하군요. 그래서 결국은 뭐 큰 수익을 잘 내지는 못하고요. 저도 뭐 국내 주식하고, 그 다음에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하세요? 네네, 저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금융사, 왜냐면 그것도 알아야 저희가 금융 지식이 있으려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그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크립토 그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안 하시나요? 미국 주식도 좀 했었는데 요즘은 미국 주식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좀 투자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금융 사기를 다루신 분이 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뭐 진짜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에 물론 이제 자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언젠가 빵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원래요, 금융이라는 건 신뢰 문제라서 결국은 누군가가 거기에 신뢰를 부여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결국 그것은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실물로 뭘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의 계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우리가 여기에 은행에 지금 5천만 원 입금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5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결국 현물 ETF라든지 이런 제도권 내에서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동성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요즘에 사건 사고가 있었죠. 빗썸에서 요 신뢰 문제. 그러면 요 사건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빗썸에서 최근에 어떤 한 직원이 원래는 이제 이벤트로 2,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0원이 아니라 2,000 BTC를 지금 지급하는 걸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고, 오지급돼서 그것이 실제로 지금 또 팔리기도 하고 실제 거래 시장에 나와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지급의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건 이 거래소에서 일종의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2만 비트코인이면 62조 상당 아니겠습니까? 62조 상당의 비트코인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물량, 유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뢰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는 금융기관 수준의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다는 걸 지금 반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뭐 감독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 믿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계속 뭐 제가 기사 봤었는데 어쨌든 이게 다 환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안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안 돌려줘도 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돌려줘도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그게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고 뭐 이게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 거냐? 바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제 민사적으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게 원래 발생을 은행에서는 오입금 대금에 한 거는 돌려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네. 결국 법적 절차로 가겠죠. 네. 근데 이미 팔아버리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소송에서 만약에 이제 빗썸에서 이기더라도 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네. 결국은 집행이 안 돼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수사기관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이 지금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한번 사라져버리면 이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뜨는 금융사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기들이 있고, 이게 사건이라는 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뭐 각오하고 해야지 딱 완벽하게 사기로 판명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미 피해자는 다 양성된 거니까. 맞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이건 거의 사실상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실 것 같아서 요즘 뜨는 사기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요즘 뜨는 사기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스미싱,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또 SNS로 연락이 오는 일종의 스캠 피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뭐 자기가 무슨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그냥 가볍게 접근을 했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자기랑 이제 어떤 친분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 거래 어떤 계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처음에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수익을 거둔 인증샷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 그 SNS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내 수익이 몇 프로 나왔다 뭐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막. 스레드, 인스타그램 저 보면서도 저도 약간 혹합니다. 그거 보면 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 알고 싶으면 뭐 댓글 남기면 댓글 DM 보내준다고 하고. 이제 그런 데에서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사람이 보이는 거에서 약간 현혹되는 거거든요. 현혹된다는 뜻은 뭐냐면 판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신뢰하는 순간 이제 아주 깊이 빠져들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돼지도살 스캠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돼지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요. 이 사람한테 계속 수익을 조금씩 주면서 이 사람을 돼지처럼 살찌우는 거예요. 피해 금액을 조금씩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하게 만들고 1억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돈을 끌어오게 만들고 이 사람이 지인 돈을 끌어오게 만들고 집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도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각종의 앱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링크로 오는 앱을 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앱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앱사이트가 아닌 링크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서 가입하거나 글로 송금하게 되는 순간 이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은 결국 누군가의 이름으로 갔다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이런 그 로맨스 스캠이나 뭐 돼지도살 스캠의 특징은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나 국내에 누구한테 좀 먼저 그쪽에다 돈을 보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게 만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계좌 찾아보면은 그 사람도 결국은 다 피해 입은 사람이거나 이 사람도 가짜 그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돈이 다시 해외 자산 거래로 그 일종의 가상자산 거래로 다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 공통점, 뭐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치명적인 패착이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좀 미리 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원칙을 벗어난 욕심을 가지면 거의 사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상대방의 욕심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심에다가 뭐를 더하면 확실하게 사기 피해를 입게 되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이 특히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의 원칙, 나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그 규칙에 맞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과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주면 네.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나를 믿게 만드는 방법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어떤 금융 피해를 입는 경우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느냐?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품은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상품인 것처럼만 말해주면 쉽게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현재의 속성인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금융사기 당하는 분들, 방금 전에 자수성가 하신 분들처럼 원칙이 강하시면 더 당하기 쉽다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결이 맞는 이야기를 맞아요. 했을 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이제 이런 걸 변호하시다 보면 그분들의 자산이나 뭐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진짜 자수성가 하신 부자분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중산층? 은행 증권 관련 제가 이제 책이 이제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네. 아우,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펀드 상품이나 이런 은행 네. 증권에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왜냐하면 펀드 투자가 기본적으로 억 단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작은 금액보다는 억 단위의 피해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피해를 입으시는 자산가들도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증권사니까 믿고 넣어버리거든요. 그렇죠. 큰 금액을. 거기서 파니까. 거기서 파니까요. 그런데 이제 테일한노에 있는 이런 다단계 업체, 네. 이런 이제 무등록 다단계 업체, 유사수신 업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원래부터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일확천금을 노리고 네.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충격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렇죠. 본인의 지인, 자신을 믿는 사람의 신뢰까지도 거기다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라인 펀드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금융사기 피하는 10개명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한번 부연해서 한 번만 들어보면 첫 번째가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 없나요?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클 수가 있는 거고, 네.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도 작은 것이 그렇죠.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이 리스크, 라고. 하이 리턴.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남은 모르는 나만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이 얘기에 속으신 분들의 특징은 본인만 알려고 주변에 물어보질 않아. 네. 자기만 이렇게 좋은 상품을 알게 됐구나. 네. 좋은 걸 알게 됐구나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얼마 전에 핫했던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상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여러 전문가로부터 판단받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종의 금융이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은 여러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품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런 사건만 계속하는 사람인데도 수많은 상품을, 수천 개의 상품을 본 사람인데도 네. 상품이 매번 나올 때마다 구조도 바뀌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면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융 전문가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꼼꼼하게 여러 전문가로부터 정말 그런 게 가능한지 정말 저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자, 중요하죠. 그리고 투자 결정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금 회수 결정은 토끼처럼 빠르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결정하실 때 항상 이 금융 사기의 피해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포모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인 펀드를 팔 때도 그랬던 거죠. 항상 그 증권사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은행 직원이 전화해서 지금 곧 마감됩니다. 마감. 마감.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여야 되니까 49명이 차면 마감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거 마감되면 또 팔아. 똑같은 거를. 그렇죠. 또 49인 또 모아서 또 파는데 마감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조급심을 유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셔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은 뭐 마감된다. 그 말에 속아서 네. 결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되시고요. 이게 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종류 많지만 침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좋은 침대들. 옛날에 제가 침대 사고 싶어서 몇 번 갔는데 항상 하는 말이 저희 이거 이번 주에 마감인데요. 오빠 이거 이번 주 마감인데 지금 이거 다음 주 또 해. 또 해. 나 다음 주에 더 싸게 팔아. 야, 그런 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사고 나면 우리가 을이 되는 거고, 네. 사기 전까지 우리가 갑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팔 때도 이게 라인 펀드도 환매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 환매 시점에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권력가들, 이 라임 자산 운용의 사기꾼들과 밀접한 사람들은 빨리 팔았어요. 누가 늦게 팔았냐면 일반 투자자들만 늦게 팔았어. 왜 늦게 팔았냐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사람이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전할 거라고.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 결론적으로는 영원이 된 거예요. 빨리 판 사람들은 손해를 덜 받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번째, 이거 진짜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SNS 사기가 여기서 많이 시작하죠. 명품으로 치장한 지인을 조심하라. 이게 사람들이 사실 저는 명품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명품을 잘 모르는데 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누구 소개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뭐, 자기 기업가들도 그렇고, 누구누구를 이제 식사 자리에 소개받거나, 그럴 때 이제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은 재력가이고 돈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펀드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라. 이게 증권사별로요.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게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 우리가 유명한 은행, 유명한 증권사인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나 몰라라. 그리고 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나중에 이제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 징계할 거야, 너 때릴 거야.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배상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선 먼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더 믿을만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거 데이터나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못하는 거는 여쭤볼 수 없고 좀 잘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 신영증권이나 이런 증권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선 조치를 하면서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고 이제 어떤 증권사는 끝까지 내가 소송해서 뭐 질 때까지 뭐 자기네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 응? 투자자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 보시라는 거죠. 자, 해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나 펀드는 피하자고요. 왜냐하면은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면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상품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주로 이제 DLS라는 상품들이 해외 자산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LS라는 게 뭐냐면은 ELS는 에쿼티랑 링크된, 그러니까 주가랑 연계된 거고 주식이랑 연계된 증권이고, 이 DLS라고 하는 건 주식 이외의 상품들, 그러니까 원자재, 금, 원유,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된 증권을 만드는 걸 이제 DLS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DLS 상품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자산이랑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써 있는 글자만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뭐 해외에서 지금 호텔이 지어지고 있는지, 지금 거기 독일에 있는 박물관이 지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외 원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그 펀드 가입 후 금융기관에 고객 확인 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에. 일단 설명을 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행과 증권사 직원이 이거 정말 안전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원금이 보장된대. 거의 원금 손실 가능성 없어요. 고객님, 이거 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해피콜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는 말 들으셨죠? 그랬더니 나 그거 못 들었는데 그 원금이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1차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증권사진과 또 전화 와요.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원금 손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피콜이 전화 올 때 예라고 답변하잖아요. 네. 원금 손실 가능성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동의한 이게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네. 나중에 손실이 나도 네. 절대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못 하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정말로 원금이 손실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8번째, 당신이 집값 사무실을 찾아오는 PB는 일단 거르자. 이게 이제 부당 권유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네. 이런 식으로 권유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집 앞으로 찾아와서 뭐 커피숍에 선물 들고 찾아오고 회사로도 찾아와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서류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기당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큰 피해는 여기서 당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은행과 증권사에 있는 그 직원에게 뭔가 큰 이득이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수수료가 더 높던가 네. 아니면 이거를 팔아야지만이 되는 뭔가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하게 권유하는 것이고 네.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권유하게 될 때는 보통 커피숍이나 뭐 회사에서 만나니까 내용을 대충 듣게 돼요. 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사적인 얘기해가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굉장히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번째가 내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항상 그 고객의 성향에 맞는 네. 걸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투자형, 맞아요. 위험 추구형, 그다음 위험 중립형, 네. 안전 추구형, 안정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네. 그 성향에 맞는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안정형인 사람이 초고위험 상품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홍콩 ELS 사태도 그게 은행의 무슨 예금인 줄 아시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콩 ELS 상품은 고위험, 초고위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네. 하도록 하셔야지 또 자기의 또 자산 상황에 따라서 자산에 있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고위험 상품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맞아. 10번째 10계명이 펀드 가입 내지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자. 이 해피콜에 반대되는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증권사 직원이 내 집 앞에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갔거든. 이거에 지금 연예인 누구도 하고 계시고요. 그 유명하신 분 그분 아시죠? 회장님. 그분도 지금 엊그제 100억 넣으셨어요. 네. 지금 이거 지금 딱 고객님한테만 말씀드리려고 20억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그럼 처음에 이 사람 5억 투자하려고 그랬다가 네. 20억 남았다고? 그러면 10억 더 넣게. 이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각종의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녹음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에 가면은 해피콜만 나오는 거예요. 고객님 원금 손실 얘기 들으셨죠?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연예인 하니까 요즘에 SNS에는 그 맛집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사기는 아니겠죠. 그냥 가장 광고 같은 거겠지만 연예인 누구도 온 맛집 하면서 연예인 실제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실루엣만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람 넘어가. 참 그런 것들이 많다 생각 드는데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이런 상품을 대부분 들지 않거든요. 네. 그냥 제가 개별 종목을 사든 미국의 QQQ 같은 것도 상품이라 했지만 이런 거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상품 같은 거니까 왜 들지 않냐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가 사회복지단체라서 제 돈을 불려주고 싶어지면 안달이 나가지고 상품을 이거를
해줄 일도 없다. 왜냐면 어쨌든 사기업인 거니까 맞아. 자기들이 이제 그게 뭐 나쁜 건 아닌 거고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플러스로 상품 투자해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상품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 상품에 대해 약간 좀 전반적인 불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의 네. 이제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네. 본질. 그럼 금융투자 상품을 구조를 짤 때 그 구조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질 수 있도록 구조가 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과 증권사가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무슨 자산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라임펀드도 라임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몰라. 그 사람들도 은행 이 자산 운용사에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얼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은행에서. 그러면 자산 운용사에서 나 이거 많이 팔고 싶으니까 제가 한 연 8% 정도 보장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이 좋아 그러면 8%, 3%는 내가 가질게.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5% 주는 걸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3% 받고 나는 5% 가지고 또 이걸 또 처음에 가입할 때 선취 수수료 떼고 또 중간에 운용 수수료 떼고 또 중간에 해지할 때는 또 해지 수수료 떼고 이러면서 결국은 은행의 수익이 많이 될수록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대신 리스크는 은행이 집니까 안 집니까? 하나도 안 지죠. 은행은 절대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게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그냥 돈만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내에서 얼마나 은행이 신뢰 갖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은행이 투자자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라는 이제 책 제목,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은행은 사기꾼이라고 명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이 이제 라임펀드 사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펀드 사건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 특히 뭐 우리은행, 신한금투, 뭐 네. 대신증권, 이렇게 유수의 유명한 네. 증권사와 은행들이 앞다투어 이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펀드 상품을 팔 때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의 고지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 펀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성 고지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은 당연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 그 펀드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펀드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은행이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판다고 했지만 그 안에 다 썩은 사과가 있거나 사과가 없거나 다른 게 들어있거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기였다. 그래서 은행이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이게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그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그 안에 썩은 사과라든가 사과가 없는 거를 이제 알아볼 노력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데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서 네. 자기들도 그 펀드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펀드의 기초자산,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쉽게 설명을 하면 상자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나도 모른다. 상자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과수원에서 얘기하기는 사과, A등급 사과가 담겨 있다. 라임 자산운용에서 A등급 채권에 네. 투자했다라고 얘기했으니 나는 그걸 믿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에게 A등급 기업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A등급 기업은 하나도 없고 다 썩어 있거나 이제 사과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한테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마트에 가서 상품을 팔 때 마트에서 팔았으면 마트가 책임지고 마트가 환불해줘야지. 그렇죠. 과수원 가서 환불받을 거냐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인데. 우리는 마트를 신뢰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거기 자기들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라임 자산 운용에 있는 이 사태의 주범, 부회장, 거기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네.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했다라는 거를 은행 쪽에 충분히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자신들은 알고 있으면서 고객들한테는 AAA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다 썩어 있는 사과였고.
정확하게는 사기라는 걸 알려줬다기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제 그 라임자산 운영에서도 자기들이 대신 AA 등급은 없고 이러이러한 이제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기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객에게 아는 순간 알려줘야지.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반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A등급이 아닙니다. 그냥 B등급 사과입니다. 또는 C등급 사과입니다라고 알려줘야지. 이 사건의 총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총 피해 금액은 지금 그냥 대외적으로 처음에 언론은 난 게 1조 6천억이라고 나와가지고 1조 6천억. 그 다음부터 계속 1조 6천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정확하게 규모가 추산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2조에 3조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1조 6천. 어쨌든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당하신 거예요? 뭐 수천 명이 당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수천 명의 투자자들 뭐 그 가족들까지 치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금융사기 경제살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직접 복귀한 피해자들 삶은 얼마나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뭐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2, 30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손실을 입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또 다시 다른 걸로 벌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삶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은퇴해가지고 내 전 재산이 10억이었는데 10억을 넣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부죠.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먹고 살 소득이 없고 은퇴 자금으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과 지금까지 모은 돈 8억, 뭐 7억 이런 거를 통으로 넣었는데 그래서 이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원금도 제로가 됐지 이자도 안 나오지 그리고 생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집안 가족 전체가 분열되고요. 붕괴되고 본인도 새로운 삶의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거의 살해를 당한 것 같은 마음을 당하게 돼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 이 라임펀드 사건에서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임펀드는 그 만든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원래 만든 그 자산운용사는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맞고 하면서 결국에 사기를 선택하게 된 건가요? 사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애초부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전문 금융맨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라임자산 운영을 만들어서 처음에 본인들이 뭘 하다가 보니까 수익이 좀 잘 났어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우리도 어디 주식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 나도 수익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자신의 능력으로 과신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나의 능력이었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뭐 100억, 200억을 규모를 가지고 굴리다가 수익이 나니까 고수익을 내세워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영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펀드를 팔았더니 보통 다른 펀드 상품은 연 5%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 5%, 6% 수익을 준다고 하는 게. 근데 여기는 연 8%를 준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들이 후루룩 몰립니다.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은행과 증권사가 이제 앞다투어 팔기 시작하면서 펀드 자금이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1조 단위까지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들어왔는데 굴릴 방법이 없네. 1조를 굴려서 연 8%의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주고 중간에 은행한테 각종의 수수료 마진 몇 프로 주고 또 자기네들 운용 수익 빼고 그러면 거의 한 20%를 벌어야 되는데 연 20%를 확정적으로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 100억 들어왔을 때 100억 굴려서 차라리 한 20억 버는 건 쉬웠는데 그렇죠. 1조를 받아가지고 1조 2천억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A등급 채권에 넣어가지고는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이죠. A등급 채권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낮잖아요. 이자가 낮잖아. 그러니까 고수익을 주는 아주 허접한 채권들한테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 기업,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기업 이런 데들하고 주가 조작 세력하고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빵 터지고 그리고 계속 또 사람들은 돈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폰지 사기처럼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 돈 가지고 내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들어온 돈 가지고 못 내주는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그러면서 팡 터진 겁니다. 폰지 사기 말씀인데 폰지 사기 구조는 어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폰지 사기 당하는 이유는 뭐죠? 폰지 사기는 이런 거죠.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한번 보여줍니다. 너 1,000만 원 넣어볼래? 그런데 다음 달에 바로 1,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면 나 그럼 3,000만 원 넣을게. 이러면서 이제
주변 지인도 데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사람이 늘어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수익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돌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많으면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밑에서 빼가지고 위에다 주면 되니까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밑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줄고 나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빵 터지게 되면서 폰지 사기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되죠. 지금 피해 금액이 2, 3조이면 이 2, 3조를 이 라임 쪽에서 날린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꿀꺽했는 건가요? 꿀꺽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꿀꺽한 여러 사람도 있고 실제 돈도 네. 많이 잃기도 했고.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이 손잡는 거죠. 주가 조작을 해서 뻥튀기 해야겠다. 네. 또 하나는 부동산 시행 같은 걸 해가지고 해야겠다. 또 하나는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얻어봐야겠다. 요 세 군데로 이제 고수익을 꾀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시행사 이쪽에도 사기고 실제로 뭐 제대로 시행도 못하는 곳이랑 짬짬이해서 여기서 돈 다 날아갔고 또 해외 캄보디아 투자해가지고 1,000억 다 날아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이 손잡아가지고 또 거기서 돈 많이 빼먹고 돈 날렸고 결국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자기들끼리 다 빼서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에 또 같이 합세를 하면서 이 상장 폐지된 주주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저 라임 사태에서 은행과 증권사 사용한 TRS 총수익 스와프 구조가 어떻게 투자자의 원금을 빵으로 만드는 건가요? 이 TRS 기법이 이게 사실은 이 자산 운용에서 처음 사용된 겁니다. 이 라임 자산 운용에서. 그러니까 TRS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이제 라임 자산 운용에서 투자한 이게 기초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초 자산이 요게 1,000만 원이에요. 요게 1,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초 자산을 사놨어요. 그런데 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으로부터 투자받은 1,00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요걸 담보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2,000만 원을 만드는 거죠. 레버리지로.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또 자산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자산이 계속 흔들리면서 이 자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은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이것도 손실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한 레버리지로 일으킨 이 돈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를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이것도 손실 나면 안 되겠는데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결국은 지들 은행 1,000만 원을 다시 다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아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짓이 뭐냐면 여기에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은행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이 라임 펀드 사건에서 핵심은 이 TRS 구조라는 걸 이용하는 이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증권사가 지들이 은행이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라임 자산 펀드의 자산을 담보로 잡은 다음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먼저 팔아서 싹 가져갑니다. 자산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금액을. 그리고 나니까 영원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영원되고.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준 일종의 명동 사채업자 같은 일을 누가 했냐면 은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된 겁니다. 일을 부풀리는 데는 은행이 한 몫을 했는데 그들은 손해는 안 본 거네. 전혀 손해 안 봤죠. 그럼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들한테 이 라임펀드 상품이 TRS 구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니까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준 거예요. 고객들은 TRS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이 소송하면서 알아서 TRS를 처음 들어가지고 야, 펀드 상품에서 TRS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고객들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사건이 벌어지고 알았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제대로 안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안 알려줬죠. 은행에서 파는 직원도 몰랐어요. 파는 직원도. 파는 직원도 모르겠고. 창고 직원도. 그러니까 설명이 됐을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원고에서 이모작 펀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은행이 직접 펀드 설계에 관여하면서까지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목적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이사장이 연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행이 계속 맨날 욕먹는 이유가 이자 수익이 높다는 걸로 욕을 먹어요. 그렇죠. 땅 짓고 헤엄친다 그래서. 그래서 각 정부가 이제 비이자 수익을 늘려라. 이자 수익보다 비이자 수익을 늘려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연임 문제가 있으니까 각 창구의 지점에 비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펀드 판매를 약간 독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은행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게 원래는 펀드를 팔면은 펀드는 보통 1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기. 그래서 1년 만기로 해서 환매를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보통 길게는 뭐 2년, 3년짜리도 있는데 보통 이제 1년짜리가 다른 라인 펀드는 다 1년짜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은행만 유독 6개월짜리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라임자산 운용 측에 가가지고 우리은행하고 협의하면서 제가 이제 소송하면서 다 밝힌 내용인데 은행 쪽에서 6개월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6개월짜리로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이게 6개월짜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펀드가 6개월 만기됐다가 다시 재가입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만기돼서 1년짜리를 둘로 나눠서 그렇죠. 두 모작, 그러니까 두 번 모를 모작하는 거잖아요. 이 모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두 번 팔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그러니까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수수료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 판매 수수료를 높이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게 이모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라임 자산 운용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작이다 보니까 6개월이 만기돼서 다시 재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때 문제가 돼서 터진 거예요. 이때. 네. 플러스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6개월 때문에 빨리 사건이 밝혀졌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역설적이게. 1년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터졌으면 더 규모가 커졌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모작 펀드로 얘기를 하면서 무리하게 이제 펀드가 환매가 이제 시작되기, 6개월이 만기되면서 환매가 되고 자금이 경색되기 시작해요.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소위 이제 폰지 사기에서 밑에 돌이 줄고 위에 내줘야 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녹취록 하나가 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뭐고 그 녹취에서 변호사님이 느꼈던 충격은 뭘까요? 저는 어쨌든 이게 김한석 씨 개그맨 녹취록입니다. 맞습니다. 그 김한석 씨의 녹취록이 사실은 금융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펀드 사건을 이슈화하는데도 김한석 씨 녹취록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1조 6천억짜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1조대의 금융펀드가 깨지거나 문제가 된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뭐 젠투 펀드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펀드에서도 큰 금액들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펀드들이 이슈가 잘 안 됩니다. 잘 모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젠투 펀드 이런 거. 젠투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슈가 안 되냐면 그걸 이슈화하려고 하면 언론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뭔가 좀 자극적으로 보여줄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김한석 씨의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라인펀드는. 그래서 그때 라인펀드가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펀드의 청와대 이야기도 나오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뭐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를 펀드를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금융감독원과의 유착관계 뭐 이런 것 내용까지 거기에 막 들어있어요. 녹취록에. 그러니까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김한석 씨가 그 녹취록을 저에게 주고 제가 그걸 SBS에 단독 보도하면서 라인펀드가 그때부터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얻게 되고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 이 점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또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 판결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발견한 결정적인 법리적 틈새는 뭐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사기 취소가 인정이 된 적이 없고 불안전 한 번도 없습니다. 착오 취소가 한 번 인정된 적이 있었는데 사기 취소가 인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 취소가 인정이 안 됐고 피해자들은 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 왔죠. 그런데 이제 김한석 씨 관련된 이 사건의 소송에서 저희가 사기 취소 판결이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는 증거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민사소송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형사고소를 해서 그 센터장을 제가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센터장이요? 대신증권에 있는 센터장. 여기 책에도 써놨는데 그 센터장이 구속됩니다. 근데 그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 과거에는 불안전 판매로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재판에서 구속시킨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들어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인정을 받은 거고 네. 그 센터장이 처벌된 죄명이 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고 해서 거기에 기망적 요소를 써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요. 네. 그게 이 판결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승소 후에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원금을 다 회복한 건가요? 처음에 김한석 씨 같은 경우에는 100% 이겨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았었는데 오. 왜냐면 부당이득이니까 처음부터 100%에다가 플러스 소송 이후부터의 이자까지 가산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80%로 줄어버렸어요. 이 사기 추소가 깨졌습니다. 이게 뭐 거대 금융기관들 상대로 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80%로 줄면서 전반적으로 피해자분들의 배상 비율이 60에서 80%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상은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80%란 거는 원금의 80%를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받아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100%는 왜 20%가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 취소라 그래서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걸 제가 성공을 시켰는데 1심에서 항소심에서는 이걸로는 계약 취소가 안 된다.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해줘라. 그럼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손해배상의 특징은 과실상계 비슷한 걸 해요. 과실상계. 그래서 너도 좀 잘못 있잖아. 너도 투자자로서 이거를 섣불리 믿고 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20% 감액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1심이라고 하나요? 네네. 1심에 사기 취소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 네. 그럼 최종 판결은 사기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도 한 번도 사기 취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걸 1심에도 한 번도 처음에 없었고. 네, 그걸 이끌어내서 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구속까지 시키고 네. 형사 확정 판결 받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되면서 사실은 그거는 그때 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느꼈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 뭐 상대방이 워낙 이제 이런 대형 로펌들이 전관 예우를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이 됐고 또 요즘 이 법조에 있는 판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금융사건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꼭 어떤 뭐 무슨 전관 예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공평하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판사.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법정에서 소면에 쓰고 많은 증거를 내더라도 이 금융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TRS란 뭐고 막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게 되면 이런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승소 법정 나서면 또 피해자와 함께 울었다는 대목이 있던데 그 당시 신경과 항소심에서 배상 비율 조정됐을 때 솔직한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1심 때 이제 저도 선고를 들으러 갔는데 이거를 이겼을 때는 뭐 너무 왜냐면 역사적인 판결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김한석 씨랑 같이 굉장히 뭐 부둥켜 안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게 결국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에게 100%를 인정받아들이고 배상도 해드렸다가 항소심에서 그게 뒤집어지면서 사실은 그 박탈감이 너무 심하신 거죠. 너무 저도 이제 사실 죄송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거의 확신을 했거든요. 항소심도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 증거를 내고도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그 증거 기록 다 받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도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충격을 먹었지만 저보다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배상 비율이 줄어든 피해자들의 입장 그리고 제가 그거를 끝까지 유지해서 받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한테 소송을 맡기지 않은 의뢰인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저는 이제 몇 명만 한 20-30명 정도만 그 선행해서 일종의 선발대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송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80%를 배상 기준으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그게 제가 80%가 돼가지고 80%가 기준이 된 건데 사실 이 판결이 100% 판결이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좀 더 다른 피해자분들에게도 더 많은 피해 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이 하셔서 80%라도 또 피해자분들이 돌려받았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변호하신 분들의 80%인 건데, 변호사님이 그 모든 사람이 변호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80%를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조정이 있는데 제 소송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한 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가지고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결국 한 60% 정도 선에서 배상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 조정을 통해서. 네. 자, 또 증권 범죄 합수단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임 사태 본질적인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시던데, 수사 기관이 놓치고 있는 돈의 행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지금 1조 6천억은 날아가고 없는데요. 네.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어요. 저도 사실은 이 소송을 지금 다 증권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그나마 배상을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80%든 60%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에서 걔네들이 1조 6천억, 최소한 밝혀진 것만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날려먹었을 때, 도대체 그 돈은 누가 먹은 것이냐? 그 많은 돈은 도대체 누가, 돈의 행방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 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폐지되면서 결국은 금융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금융은, 저도 이제 금융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금융 사건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조에서 금융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뇌수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뇌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변호사님들이 사실 다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정형외과라든지 일반 신경외과 분이 뇌를 수술하기 어렵던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똑같아요. 검찰도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이런 금융 사건을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법이 단계가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부지검이 수사기법이 요만큼 올라가면 범죄 수법은 더 요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라임 사태 때 하필이면 그때 증권범죄 합수단이 해체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해체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냥 일반 형사 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해. 더 어렵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뇌수술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환자를 누워놓고 뇌수술을 하겠다고 앉아있으니 수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게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특히 정관계 로비도 많았거든요. 정강이 로비. 정관계 로비 그 녹취록에도 많이 나오고 그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만 구속됐어요. 그 김한석 씨 녹취록에 나와 있는 딱 그 사람만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밝혀진 진실이 많다. 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어쨌든 이제는 끝난 거죠. 끝났죠,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수사 인력도 없고, 이미 이제 돈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과 증권사가 신뢰성을 악용해서 투자자를 투자의 피해를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총 몇 명이 처벌받은 거죠? 저 라임자산 운용 관련된 사태로 아마 총 처벌된 사람 다 합쳐봐야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20명. 그분들은 혹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그 라임자산 운용이 이제 이종필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20년 정도, 20년 넘게 이제 받았고,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니까요. 나머지들은 보통 10년, 이렇게 종범들은 7년 이렇게 받았고, 증권사나 이제 이 라인 사태를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과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소돼서 처벌되는 사람은 징역 2년, 3년 또는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미한 처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로 많이 빼돌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못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사장도 20년. 굉장히 좀 뭔가 미국의 처벌에 비하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금융범죄에 굉장히 좀 미약하고 관대한. 금융범죄가 왜 간대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직접적인 폭력 사례가 더 크게 약간 그거에 대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피해를 입은 사람도 너도
잘못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것들은 돌려차기 한 방에 20년씩 받았는데 수천억씩 수백 명, 수만 명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입힐 사람한테는 똑같이 20년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융범죄나 이런 사기 피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한 형벌을 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요.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법과 제도를 손봐야 됩니다. 네.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은행은 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됐나 책에서 말씀해 주시던데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도입해야 가장 시급한 제도는 뭘까요? 일단 이거를 하려면요. 금융기관에서는 첫 번째는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나는 몰라. 저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믿었어. 이렇게 팔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마진을 먹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할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면 모든 걸 지금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해야 돼, 돈도 내서 해야 돼, 다 그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급 보상을 하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한 누군가가 부담을 할 것인지를 분배를 해야지 오로지 지금 피해자가 직접 다 나서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전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료는 전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서명 날인했고 아까 해피콜 다 녹음돼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문제를 구조화해야 되고 집단소송제도,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금융기관이 한 번 이런 잘못을 하면 거의 폐가망신하거나 금융회사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리딩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 시장이 이제 더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리딩 방해라고 해야 될까? 리딩 사기 이건 뭘까요? 요즘 리딩 사기, 특히 무료 리딩 사기로 해가지고 하거나 유료도 비슷하겠지만 그 리딩을 한다는 게 보통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의 엑시트를 위한 창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네. 무슨 카페니, 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엑시트하는 거예요. 주가는 올렸는데 올릴 수 있어. 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파니까. 네, 허위 공시를 때려가지고 막 올려놨는데 야금야금해서 올렸는데 내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환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금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환금을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리딩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세력들이 항상 그 리딩방에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걔들이 리딩방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주식 지금 빨리 사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물량을 거기에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그런데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리딩방을 보통 가져가다가 갑자기 폭파되고요. 텔레그램에서 하다가 갑자기 폭파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으면 그 손실을 물을 책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지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 지인이 이게 좋다더라, 하다더라. 그러면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괜찮은데.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나는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하는 지인이 있다. 야, 이거 지금 꼭 사야 돼. 지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피해 입어가지고 나중에 피해 회복도 못 해요. 방법이 없어. 그럼 제가 나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아무리 법정에 가봐야 그건 그냥 내 판단의 잘못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의 설명을 믿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분들에게 변호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은행과 증권사를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신뢰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했는지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장 위험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이 보장되는 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결국은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권유해가지고 주변과 함께 손실을 나누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작가TV에서 주식 투자, 다른 금,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자산을 불려주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여러분이 전 재산을 잃는 경우를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는 이 책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정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